5억짜리 카페라. 좋았어? 내 30년 청춘, 우리 아들 등록금 아껴가며 악착같이 모은 그 돈으로 차린 가게에서 웃으니까 좋았냐고 내가 묻잖아. 그날 제 세상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30년을 함께한 남편 박진수는 제 절규 앞에서 그저 입을 꾹 다문 채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그 뻔뻔한 얼굴이 제 심장에 비수처럼 박혀왔습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저희 부부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완벽한 가정이었습니다. 대기업 부장으로 정년퇴직한 남편의 퇴임식 날, 저는 누구보다 활짝 웃으며 남편의 가슴에 꽃을 달아주었죠. 여보, 정말 고생 많았어요. 이제 우리 그동안 못했던 세계여행도 다니고 남은 인생 행복하게 보냅시다. 남편은 그런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물론이지. 다 당신 덕분이야, 서윤아. 퇴직금 5억 나오면 당신 이름으로 작은 상가라도 하나 사줄게. 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한평생을 오직 가족만을 위해 헌신한 남편이었으니까요. 술, 담배는 입에도 대지 않았고 퇴근하면 언제나 집으로 곧장 돌아와 아이와 놀아주던 자상한 남편이자 아버지였습니다. 그런 남편의 퇴직금 5억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 청춘과 맞바꾼 인고의 세월이었고 우리 가족의 희망찬 미래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퇴직금이 입금되고도 한참이 지났지만 남편은 돈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제가 먼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남편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했죠. 아, 그거. 후배가 아주 안전하고 수익률 좋은 투자처가 있다고 해서 잠시 맡겨뒀어. 몇 달만 묵혀두면 2배로 불어날 거야. 당신 놀라게 해주려고 그랬지. 저는 순간 마음이 불안했지만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남편의 말을 의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 어리석은 믿음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의심의 씨앗은 아주 사소한 곳에서 싹을 틔웠습니다. 남편이 잠든 사이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그의 휴대폰이 연신 울려댔습니다. 김미영 팀장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발신자. 늦은 시간에 무슨 업무 연락일까 싶어 무심코 화면을 들여다본 제 눈에 들어온 메시지는 제 숨을 멎게 만들었습니다. 사장님, 오늘 오픈 첫날인데 매출 대박이에요. 전부 사장님 덕분이에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사장님? 사랑해요. 제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저는 이성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여자의 이름을 포털 사이트에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몇 번의 클릭 끝에 저는 모든 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활짝 웃고 있는 낯선 여자 김미영의 SNS가 있었습니다. 꿈에 그리던 나만의 카페 오픈. 유기농원두 브런치 맛집 강남아플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올라온 수많은 사진들. 화사하고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의 카페, 그리고 그 중심에서 여왕처럼 웃고 있는 그 여자. 그리고 그 여자 옆에서 어깨를 감싼 채 환하게 웃고 있는 제 남편 박진수의 모습까지. 여러분, 평생을 믿었던 사람에게 이렇게 잔인하게 뒤통수를 맞은 심정, 상상이 가시나요? 저는 정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이 지옥 같은 배신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어떻게 맞서 싸우게 될지, 그들의 거짓된 성을 어떻게 무너뜨릴지 끝까지 지켜봐 주실 거죠? 그렇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저에게 힘을 보태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음 날 저는 남편이 숨겨둔 서류 가방에서 모든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우리 가족의 미래가 담겨 있어야 할 통장은 이미 텅 비어 있었고 대신 김미영이라는 이름 앞으로 정확히 5억 원이 송금된 이체 확인증과 카페 동업 계약서라는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동업? 아니요, 그건 사실상 증여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모든 증거를 남편의 얼굴 앞에 집어 던졌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을 실토하는 남편의 말은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그래, 미영 씨한테 가게 차려준 거 맞아. 그 친구 혼자서 힘들게 사는 게 안쓰러워서 좀 도와준 거야. 당신은 평생 내 덕에 편하게 살았잖아. 그 돈 어차피 내가 번 돈인데 뭐 그리 대수야. 편하게 살았다고요? 결혼 생활 30년 제 손에 매니큐어 한 번 발라본 적 없었습니다.
아들 준서 하버드 로스쿨 보낸다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남편 회사에서 기죽지 말라고 계절마다 백화점에서 비싼 양복 사입힐 때 저는 시장에서 떨이로 파는 옷만 사입었습니다. 그 5억은 남편 혼자 번 돈이 아니었습니다. 제 젊음, 제 눈물, 제 희생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우리 가족의 피 같은 돈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슬픔과 절망이 있던 자리에 차갑고 날카로운 분노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수 그리고 김미영. 당신들은 내 인생을 통째로 짓밟았어. 좋다. 어디 한번 해보자. 내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아니면 당신들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을 건 가장 처절하고 완벽한 복수의 서막이었습니다. 텅 빈 통장 내역서를 손에 쥔 채 저는 아마 1시간은 넘게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5억. 제 남편 박진수와 제가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서로의 청춘을 갈아 넣어 만든 우리 부부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돈이었습니다. 그 돈이 단 한 번의 상의도 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겠네요. 분명 무슨 착오가 있었을 거라고, 은행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걸 거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필사적으로 위로하며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기계음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제 남편을 칭찬했습니다. 대기업 부장까지 오르도록 단 한 번의 흐트러짐 없이 성실했고 주말이면 피곤할 법도 한데 저와 아들 준서를 데리고 어디든 나서는 가정적인 남자. 회식 자리에서도 술은 입에만 대는 척하고 구시면 칼같이 집으로 돌아오던 사람이었습니다. 명품이나 비싼 취미 하나 없이 그저 퇴직하고 나면 저와 함께 작은 텃밭이나 가꾸면서 사는 게 소원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던 사람이었죠. 여보, 당신은 평생 나랑 준서 뒷바라지 하느라 고생만 했잖아. 이제 이 돈으로 우리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자. 세계 여행도 다니고 당신 좋아하는 꽃도 실컷 심고. 퇴직금을 정산받던 날 통장을 보여주며 환하게 웃던 남편의 얼굴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저는 그 말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30년간 봐온 제 남편 박진수라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완벽했던 남편의 얼굴에 아주 미세한 균열이 보이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였을까요? 지금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의심스러운 구석투성이었습니다. 퇴직을 12년 앞두고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주말마다 등산 동호회에 간다며 집을 나서는 횟수가 잦아졌습니다. 평생 운동이라면 숨쉬기 운동밖에 모르던 사람이 갑자기 등산에 빠졌다는 게 조금 의아했지만 건강을 챙긴다니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죠. 새로 산 비싼 등산복과 장비들이 현관 한쪽을 차지하기 시작했고 산에 다녀온 날이면 유난히 피곤해 보이면서도 어딘가 들뜬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흙냄새 대신 낯선 향수 냄새가 옅게 배어나올 때도 있었지만 저는 그저 동호회 다른 회원들의 냄새가 옮겨왔으려니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었던 걸까요? 재산 관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원래는 제가 가계부를 쓰며 모든 돈 관리를 했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남편이 자기가 하겠다며 나서는 겁니다. 당신은 이제 이런 머리 아픈 일에서 좀 벗어나야 한다면서요. 평생 돈 걱정 없이 살게 해주겠다는 그의 달콤한 말에 저는 바보같이 모든 것을 맡겨버렸습니다. 퇴직금 역시 그가 더 좋은 투자처가 있다며 자신의 계좌로 모두 옮겨 관리하기 시작했죠. 가끔 제가 퇴직금은 잘 있냐고 물으면 그는 조금 귀찮다는 듯 혹은 저를 믿지 못하는 거냐는 듯 서운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알아서 잘 굴리고 있으니 걱정 마. 당신은 나만 믿으면 돼.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부부 사이에 의심이란 게 끼어들 자리는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언젠가부터 남편의 휴대폰에는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습니다. 전에는 소파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두던 사람이 화장실에 갈 때도 잠시 베란다에 나갈 때도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밤늦게 전화가 걸려오면 황급히 방을 나가 조용한 목소리로 통화를 하곤 했죠.
회사 후배가 힘든 일이 있어 상담해 주는 것이라는 그의 말을 저는 또 한 번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그 모든 조각들이 이제야 하나의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주말마다 향했던 등산 동호회는 그 여자와의 밀회를 위한 알리바이였고, 제게서 빼앗아간 재산 관리 권한은 퇴직금을 빼돌리기 위한 수단이었으며, 잠겨버린 휴대폰 속에는 제가 알아서는 안 될 둘만의 추악한 비밀들이 가득 들어 있었겠죠. 남편은 처음부터 계획했던 겁니다.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성실한 남편, 다정한 아버지라는 가면 뒤에서 저와 제 아들의 인생을 담보로 자신만의 새로운 성을 쌓을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저를 안심시키기 위해 내뱉었던 모든 다정한 말들과 미래에 대한 약속들은 그저 자신의 계획을 성공시키기 위한 역겨운 연극에 불과했던 거죠.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더 이상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슬픔이나 절망 같은 감정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대신 심장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내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배신감에 몸이 떨리는 것이 아니라 분노로 온몸의 피가 차갑게 끓어오르는 기분이었습니다. 30년. 제 인생의 전부를 바쳐 이룬 가정, 제가 지키고 싶었던 모든 것들이 한 남자의 이기적인 욕망과 기만으로 한순간에 제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가 무너뜨린 것은 단순히 우리의 가정이 아니라 바로 저 이서윤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 그 자체였으니까요. 제 옆에서 30년간 잠을 자고 밥을 먹고 웃고 떠들던 그 남자는 제가 사랑하고 믿었던 남편 박진수가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을 통째로 집어삼키려 했던 소름 끼치는 가면을 쓴 타인이었을 뿐입니다. 온몸의 피가 전부 빠져나가는 느낌이 이런 걸까요? 수십 년간 당연했던 내 집 거실의 공기마저 차갑고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의 퇴직금 5억, 제 청춘과 맞바꾼 돈, 우리 가족의 미래가 담보된 그 돈이 통째로 사라졌다는 사실을 마주한 저는 그저 소파에 힘없이 주저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눈물조차 흐르지 않았어요. 거대한 절망감은 때로 눈물샘마저 마르게 한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멍하니 거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만 바라봤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남편 그리고 제 아들 준서. 저 사진을 찍을 때만 해도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내이자 엄마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니. 제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고 아들 준서가 들어왔습니다.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로서 한창 바쁠 시기인데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본가에 들러 저녁을 함께 먹는 착한 아들이었죠. 어머니, 저 왔어요. 오늘따라 유난히 조용하네요. 아버지 아직 안 들어오셨어요? 아들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억지로 눌러왔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제 얼굴을 본 준서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어디 안 좋으세요? 안색이 정말 안 좋아요. 준서는 곧장 제게 달려와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아들의 따뜻한 손길이 닿자마자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차마 입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끔찍한 사실을 아들에게만큼은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평생 존경해온 아버지가 사실은 얼마나 위선적이고 끔찍한 인간인지 제 입으로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준서는 제 손을 꽉 잡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무슨 일이든 저한테 다 털어놓으세요. 제가 있잖아요. 그 한마디에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어린아이처럼 오열하며 남편의 퇴직금 통장이 텅 비어 있었다는 사실부터 수상한 카드 내역, 그리고 그 돈이 한 카페의 창업 자금으로 들어간 것 같다는 정황까지 두서없이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준서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갔습니다. 아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슬픔과 걱정에 잠긴 아들의 눈이 아니라 날카롭고 냉철한 변호사의 눈으로요. 한참을 울던 제가 겨우 진정하자 준서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금부터 감정적으로 대처하시면 안 돼요. 우는 것도 분노하는 것도 나중 일입니다. 일단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게 우선이에요. 그 카페 이름이나 위치 아시는 거 있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는 것이라곤 남편이 무심코 뱉었던 향이 좋은 원두를 쓰는 곳이라는 말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은 달랐습니다. 준서는 곧장 자신의 노트북을 펼쳐들고 아버지의 카드 결제 내역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특정 지역에서 유난히 자주 결제된 내역,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큰 금액이 인출된 기록들을 교차 분석하더군요. 그리곤 인터넷 지도와 상업 등기 정보까지 검색하며 무언가를 빠르게 찾아 나갔습니다. 저는 그저 아들의 단단한 등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요? 침묵을 깨고 준서가 입을 열었습니다. 찾은 것 같아요, 어머니. 이쪽으로 와서 한번 보세요. 저는 떨리는 걸음으로 아들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화사한 인테리어의 카페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카페의 SNS 계정으로 연결된 링크. 준서는 망설임 없이 그 링크를 클릭했습니다. 잠시 후 한 여자의 얼굴이 화면 가득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교태로운 미소를 띤 낯선 여자. 김미영. 그 여자의 이름이었습니다. 아, 저도 모르게 짧은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어요. 스크롤을 내릴수록 제 숨통은 점점 더 조여왔습니다. 새하얀 벽과 원목 가구, 반짝이는 최신형 에스프레소 머신. 여자는 자신의 카페 곳곳에서 행복에 겨운 표정으로 포즈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들 밑에는 보란듯이 해시태그가 달려 있었죠. 사장님 라이프 내 꿈을 이룬 곳 오픈 축하 인생이 막. 그리고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태그가 있었습니다. 내조 이왕 고마워요 자기야.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내조? 내조는 평생을 바쳐 남편을 뒷바라지한 제가 한 것이지 어떻게 저 여자가 제 돈으로 차린 가게에서 저런 말을 짓거릴 수 있는 걸까요? 역겨움에 속이 메스꺼렸습니다. 준서가 스크롤을 내리던 손을 멈췄습니다. 한 장의 사진 때문이었습니다. 그 여자 김미영이 한 남자와 다정하게 팔짱을 낀 채 와인잔을 부딪히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남자의 얼굴은 교묘하게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지만 저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의 손목에 채워진 저 시계. 제가 몇 년 전 그의 부장 승진을 축하하며 큰맘 먹고 사준 바로 그 시계였으니까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어요. 원망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차갑고도 시퍼런 분노였습니다. 내 인생을 바쳐 이룬 모든 것을 짓밟고 내 피 같은 돈으로 저들만의 성을 쌓아 올린 채 행복을 과시하는 저들을 저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멎고 흐릿했던 시야가 선명해졌습니다. 저는 제 옆에서 주먹을 꽉 쥔 채 분노를 사귀고 있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서야. 저 여자 그리고 내 아버지. 나 절대 용서 못한다. 제 목소리에 담긴 결심을 읽었는지 준서는 고개를 들어 제 눈을 똑바로 마주했습니다. 내 도움이 필요해. 저들한테서 내 모든 걸, 아니, 그 이상을 되찾아와야겠어. 내가 평생을 어떻게 살았는데 이렇게 무너질 순 없어. 제 말에 준서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동정이 아닌 든든한 신뢰와 결의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 법은 어머니 편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어머니의 변호사입니다. 눈물은 그날 밤으로 끝이었습니다. 상간녀의 SNS를 닫은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슬픔이나 절망 같은 감정은 이미 사치였어요. 남은 건 오직 얼음장처럼 차가운 분노와 그 분노를 어떻게든 풀어내야 한다는 선명한 목표 의식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무기력한 피해자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제 30년의 세월을, 제 피 같은 돈을, 제 인생을 통째로 짓밟은 그들에게 똑같이 갚아줘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밤새 잠 한숨 못 자 퀭한 제 얼굴을 본 아들 준서가 조용히 다가와 앉았습니다. 평소처럼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라고 묻는 대신 제 손을 꾹 잡더군요. 그 따뜻한 온기에 다시 울음이 터져 나올 뻔했지만 가까스로 참아냈습니다. 준서야. 엄마,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단단하게 나왔습니다. 그 목소리에 아들 녀석도 무언가 결심한 듯 눈빛을 바꾸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 잘 들으셔야 해요. 이건 단순히 아버지를 응징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의 지난 30년 인생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백전백패예요. 철저하게, 합법적으로, 그리고 아주 냉정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그 순간 아들은 더 이상 제 아들 박준서가 아니었습니다. 제 편에 선 가장 유능하고 믿음직한 변호사였죠. 저희 집 식탁은 순식간에 전쟁을 앞둔 작전 회의실이 되었습니다. 준서는 빈 종이에 펜으로 구조를 그려가며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혼 소송. 둘째,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즉 아버지 퇴직금 5억 원을 되찾아오는 겁니다. 이 세 가지는 각각 다른 소송이지만 결국 하나의 목표를 향해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해요. 그 인간 퇴직금 그거 정말 다 찾아올 수 있는 거니? 이미 그 여자 가게 차리는데 다 써버렸다는데. 제 물음에 준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퇴직금은 명백한 부부 공동 재산입니다. 아버지가 혼자 일해서 번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버지가 밖에서 돈을 버는 동안 어머니께서 가정을 지키고 저를 키워내신 그 모든 시간이 법적으로 기여도로 인정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전업주부의 기여도는 최대 50%까지 인정돼요. 하지만 우린 그 이상을 주장할 겁니다. 아버지가 유책 배우자, 즉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훨씬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어요. 그 인간이 회사에서 돈 벌어올 때 저는 집에서 아이를 키우고 살림을 하며 그 돈의 가치를 지켜냈습니다. 제 기여도요? 50%가 아니라 100%를 받아도 모자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그 여자는? 내 돈으로 차린 카페에서 그렇게 행복해하던 그 여자는 어떻게 되는 거야? 상간녀 소송은 별도로 진행됩니다. 아버지와의 부정행위로 인해 어머니께서 입으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죠. 이건 그 여자 김미영에게 직접 책임을 묻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 여자가 박진수가 유부남인 줄 몰랐다거나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난 상태였다고 발뺌할 수도 있지만 그건 우리가 증거로 깨부수면 됩니다. SNS에 버젓이 자랑까지 하고 있는 걸 보면 빠져나가긴 글렀죠. 준서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막연했던 분노가 이혼, 재산 분할, 상간녀 소송이라는 구체적인 무기가 되어 제 손에 쥐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준서야, 소송이라는 게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잖니. 그 사이에 그 사람들이 카페를 팔아버리거나 재산을 다른 데로 빼돌리면 어떡하지? 그럼 우린 돈도 못 받고 끝나는 거 아니야? 가장 현실적인 걱정이었습니다. 그러자 준서는 기다렸다는 듯 비장의 무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가압류 신청이에요. 생전 처음 들어보는 법률 용어에 제가 고개를 갸웃거리자 준서는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쉽게 말해 소송이 끝나기 전까지 그 여자 명의로 된 카페, 즉 부동산과 내부 집기, 그리고 예금 통장까지 그 어떤 것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게 법원의 이름으로 꽁꽁 묶어두는 겁니다. 이 재산은 현재 소송 중이니 절대 건드리지 마시오라고 빨간 딱지를 붙여놓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압류가 결정되면 김미영은 카페를 팔 수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도 심지어는 은행에서 큰 돈을 인출할 수도 없게 됩니다. 돈줄을 먼저 끊어놓고 시작하는 거죠. 가압류.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막혔던 숨이 탁 트이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돈으로 차린 가게에서 웃고 떠들던 그 여자의 얼굴 위로 법원의 차가운 가압류 딱지가 붙는 상상을 하니 통쾌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이 행복의 성이라고 믿었던 그 카페가 이제는 그들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터였습니다. 변호사인 아들이 설계한 법의 그물은 촘촘하고 완벽했습니다. 감정적인 복수가 아니었어요. 제 모든 것을 걸고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아오기 위한 가장 이성적이고 합법적인 전쟁의 서막이었죠. 박진수와 김미영, 당신들이 내 돈으로 쌓아 올린 그 가짜 성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똑똑히 지켜보게 될 겁니다. 이제 칼자루는 제가 쥐게 된 겁니다.
아들 준서와 통화를 끝낸 제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변호사인 아들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내용은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기 충분했습니다. 남편 박진수가 퇴직금 5억을 통째로 상간녀 김미영에게 보낸 계좌 이체 내역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였어요. 물론 그 돈을 돌려받는 소송은 가능하지만 두 사람의 파렴치한 관계를 법적으로 단죄하고 상간녀 소송에서 확실하게 이기려면 돈의 흐름 이상의 것, 즉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다는 명백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말이었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내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나서 평생을 바쳐 모은 우리 가족의 노후 자금을 몽땅 갖다 바친 이 명백한 사실 앞에서 제가 그 둘의 역겨운 관계까지 일일이 증명해야 한다니요. 법이라는 게 원래 이렇게 피해자에게 가혹한 건가 싶어 억울함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그 인간은 뭐가 그리 떳떳한지 퇴직 후에 시간이 많아졌다며 매일같이 새로운 사업 구상이라는 핑계를 대고 밖으로 나돌았습니다. 제 앞에서는 세상 다정한 남편인 척 연기를 하면서 뒤로는 그 어린 상간녀와 희희낙낙하고 있었겠죠. 그 인간의 휴대폰은 잠시도 몸에서 떨어지는 법이 없었고 잠잘 때조차 머리맡에 두고 잤습니다. 제가 감히 들여다볼 엄두조차 내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있었죠.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해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있는데 문득 현관문 옆에 놓인 자동차 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 자동차. 저 차 안에는 뭔가 남아있지 않을까? 그 인간의 또 다른 비밀 공간.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기계치인 제가 블랙박스를 만진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한 사람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동네 문화센터 사진 강좌에서 알게 된 수경 씨였어요. 저보다 10살은 어렸지만 워낙 씩씩하고 기계도 잘 다뤄서 제가 여러 번 도움을 받았던 동생이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수경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초지종을 다 털어놓기에는 제 자신이 너무 비참했지만 지금은 자존심을 챙길 때가 아니었죠. 제 떨리는 목소리에 담긴 절박함을 느꼈는지 수경 씨는 한달음에 저희 집으로 달려와 주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 들은 수경 씨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하더군요. 언니,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해. 지금 울고 있을 때가 아니야. 그 인간 차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부터 확보해야 해. 요즘 블랙박스는 음성 녹음까지 다 돼서 차 안에서 무슨 소리를 했는지 다 남아있을 가능성이 커. 마침 하늘이 도왔는지 남편 박진수가 고등학교 동창들과 1박 2일로 여행을 간다며 집을 비웠습니다. 제게는 다시 없을 기회였죠. 그가 떠나자마자 저는 수경 씨에게 연락했고 우리는 결전의 날을 맞은 사람들처럼 비장하게 지하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어둡고 서늘한 주차장 공기 속에서 제 심장이 어찌나 세차게 뛰던지 발소리마저 다른 사람에게 들릴까 조마조마했습니다. 수경 씨는 침착했습니다. 익숙한 솜씨로 남편의 차 문을 열고 들어가 룸미러 뒤에 달린 블랙박스에서 손톱만 한 메모리 카드를 쏙 뽑아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제게는 영겁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도둑질이라도 한 사람들처럼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고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에 메모리 카드를 연결했습니다. 수십 개의 영상 파일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가장 최근 파일부터 하나씩 눌러보는데 제발 뭔가 있기를. 속으로 몇 번이나 되뇌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찾아냈습니다. 며칠 전 그 인간이 상간녀 김미영을 차에 태우고 나눈 대화가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자기야, 가게 인테리어는 마음에 들어. 내가 우리 미영이 취향대로 하라고 특별히 신경 썼는데. 역겨울 정도로 다정한 남편의 목소리. 제게는 단 한 번도 들려준 적 없는 달콤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럼 진수 씨 안목이 보통이에요? 친구들이 다들 카페 너무 예쁘다고 난리야. 어디서 이렇게 돈 많은 남자를 만났냐고 부러워하는데 내가 뭐라고 했게. 간드러지는 김미영의 웃음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뭐라고 했는데? 우리 진수 씨 능력 있는 사업가라고 했지. 설마 와이프 퇴직금이라고는 말 못하잖아. 호호호. 그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들은 저를 제 30년의 세월을 완벽한 조롱거리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뭐가 그리 좋은지 허허 웃으며 대꾸하더군요. 그 여자? 평생 내 등 뒤에서 살림만 하던 사람인데 뭘 알겠어. 내가 주는 생활비에 감지덕지하며 살던 사람이니까 퇴직금은 그냥 은행에 잘 넣어둔 줄 알 거야. 걱정 말고 우리 미영이는 가게 운영에만 신경 써.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지난 30년간의 제 헌신은 그에게 그저 등 뒤에서 살림만 하던 것에 불과했고 저는 주는 생활비에 감지덕지하는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분노와 슬픔을 넘어선 어떤 서늘한 확신이 제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영상은 계속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새로 차린 카페 앞에 차를 세우고 앞으로의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화 속에는 저와 아들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수십 개의 파일 속에는 그들이 모텔 주차장을 드나드는 모습, 서로에게 애정 표현을 하는 소리, 제 험담을 하며 낄낄대는 소리까지 차마 제 입으로는 다 옮기기 힘든 추악한 증거들이 가득했습니다. 눈물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심장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죠. 수경 씨는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아무 말 없이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영상 파일 전체를 복사해 USB에 옮겨 담았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아들 준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서야. 증거 찾은 것 같아. 저는 그날 밤 아들에게 증거가 담긴 USB를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서에게서 짧은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이걸로 충분해요. 아니, 완벽합니다.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박진수와 김미영, 그들의 더럽고 추악한 연극은 이제 막을 내렸다는 것을요. 네, 게임은 끝났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시간만이 남았습니다. 모든 증거는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의 블랙박스 영상, 두 사람이 나눈 역겨운 메시지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남편의 계좌에서 상간녀의 계좌로 퇴직금 5억이 송금된 내역까지. 아들 준서가 차곡차곡 정리해준 파일은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을 단단한 성벽과도 같았죠. 이전 같았으면 이 증거들을 들고 당장 그 인간에게 달려가 머리채라도 잡았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이서윤이 아니었습니다. 분노는 차갑게 식었고 그 자리에는 강철 같은 복수심만이 남았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법의 심판대에 올리기 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고요. 내 피 같은 돈으로 지은 그들의 성이 얼마나 화려한지, 그 안에서 얼마나 행복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는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얼굴에 가장 완벽한 공포를 선물해주고 싶었습니다. 가장 화창한 주말 오후를 골랐습니다. 남편 박진수는 아침부터 동호회 등산이라는 뻔한 거짓말을 하고 집을 나선 뒤였죠. 저는 평소에 잘 입지 않던 가장 값비싼 옷을 꺼내 입고 아들이 선물해준 명품 가방을 들었습니다. 초라한 아내의 모습이 아닌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그들 앞에 서고 싶었거든요. 내비게이션에 찍힌 주소로 차를 몰아 도착한 곳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근사했습니다. MAI선 DMIEL 꿀의 집이라니.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따스한 햇살이 쏟아지고 고급스러운 원목 가구와 반짝이는 조명들. 제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가정의 온기와 남편의 퇴직금이 고스란히 그곳에 녹아 있었습니다. 내 30년의 세월이 아이들 학원비 아껴가며 모았던 그 돈이 저 여자 김미영의 허영심을 채우는 장식품이 되어 있었습니다. 딸랑 문에 달린 종이 맑은 소리를 내며 저를 반겼습니다. 향긋한 커피 향과 달콤한 빵 냄새가 코를 찔렀죠. 그리고 카운터 안에서 환하게 웃으며 손님을 맞이하는 김미영이 보였습니다. SNS에서 닳도록 본 바로 그 얼굴. 저보다 13살이나 어린 교활한 여우의 얼굴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손님. 저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그 여자는 상냥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천천히 카페 안을 둘러보는 척하며 가장 안쪽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표정은 완벽하게 숨겼어요. 마치 처음 와본 동네의 예쁜 카페에 감탄한 우아한 중년 여성처럼요. 아메리카노 한 잔이랑 저 케이크가 맛있어 보이네요. 하나 주세요.
주문을 받은 김미영은 잠시 저를 쳐다보더군요. 아마 제 행색이 동네 주민 같지는 않아 보였겠죠. 저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고 마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어 주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아주 잠시 흔들리는 것을 저는 똑똑히 봤습니다. 커피와 케이크가 나오고 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창밖을 보며 여유롭게 커피를 마셨습니다. 모든 것이 계산된 행동이었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드디어 기다리던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익숙한 차 한 대가 카페 앞에 멎었고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은 바로 제 남편 박진수였습니다. 그는 마치 자기 가게에 온 주인처럼 자연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서며 카운터로 향했습니다. 미영아, 주말인데 손님 많네? 힘들지? 그 다정한 목소리. 지난 30년간 저와 아이들에게 단 한 번도 들려준 적 없는 낯설고 역겨운 목소리였습니다. 김미영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에게 달려가 팔짱을 끼며 애교를 부렸죠. 오빠, 이제 왔어? 보고 싶었는데. 저기 진상 손님 때문에 힘들었단 말이야. 두 사람은 저를 등지고 있었기에 제가 누구인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제 발걸음 소리에 먼저 고개를 돌린 것은 김미영이었습니다. 저를 본 그녀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뭔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남편이 박진수가 짜증 섞인 표정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인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는 그 찰나의 순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동공이 터질 듯 커지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온몸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죠. 이 세상에서 가장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람을 가장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만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가장 온화하고 다정한 지난 30년간 그에게 보여줬던 바로 그 아내의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 여보, 여기서 뭐해요? 등산 간다더니. 혹시 이분이 그 동호회 분이세요? 제 목소리에 박진수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김미영은 이게 무슨 상황인지 파악하려 애쓰며 남편과 저를 번갈아 쳐다봤죠. 박진수는 삐걱거리는 로봇처럼 뻣뻣하게 굳어서는 간신히 입을 뗐습니다. 당신이 여길 어떻게? 그냥 지나가다가 카페가 너무 예뻐서 들어와 봤어요. 커피도 맛있고 분위기도 좋고. 사장님이 참 감각이 좋으신가 봐요. 저는 시선을 김미영에게 돌리며 활짝 웃었습니다. 사장님은 좋으시겠어요. 우리 남편이 이렇게 직접 찾아와서 응원도 해주고. 창업 자금이 만만치 않았을 텐데 정말 대단하시네요. 혹시 우리 남편이 뭐 도와준 거라도 있어요? 이 사람 오지랖이 넓어서. 제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가 되어 두 사람의 심장에 박혔을 겁니다. 창업 자금이라는 단어에 김미영의 얼굴이 새파래졌고 박진수는 식은땀을 줄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천진한 표정으로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계산대에 올려놓았습니다. 오늘 커피랑 케이크 정말 맛있게 잘 먹었어요. 남편이랑 아는 분 가게라니 앞으로 자주 와야겠네요. 그리고 몸을 돌려나가려다 마치 무언가 생각났다는 듯이 다시 그들을 돌아봤습니다. 저는 덜덜 떨고 있는 김미영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아주 나지막하고 선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 가게랑 참 잘 어울리시네요. 꼭 오래오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축복이 아닌 저주였습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은 내 것이며 나는 그것을 곧 되찾으러 올 것이다라는 명백한 선전포고였죠. 카페 문을 열고 나오자 시원한 바람이 제 뺨을 스쳤습니다. 등 뒤로는 그 어떤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두 사람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제가 남기고 간 공포를 곱씹고 있겠죠. 그날 저는 두 사람의 얼굴에서 가면이 깨지는 첫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제 게임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의 승자는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날 카페를 나온 뒤 저는 이상하리만치 평온했습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이란 게 이런 걸까요? 수십 년간 제 속을 갉아먹던 의심과 불안, 배신감의 파도가 거짓말처럼 잠잠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뿐이었죠. 집에 돌아오자마자 아들 준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그 인간들 만나고 오셨다면서요.
응. 아주 잘 있더라. 내 돈으로 차린 가게에서 세상 행복한 표정으로. 제 목소리는 분노나 슬픔 대신 얼음장 같은 냉정함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이 아들은 오히려 더 걱정됐나 봅니다.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니, 준서야. 이제 시작이야. 그리고 이건 엄마가 직접 끝내야 할 일이란다. 준비는 다 됐니? 네. 서류는 완벽합니다. 엄마가 결심만 하시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결심은 이미 섰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수록 제 결심은 더욱 단단하게 굳어갔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들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제 30년 결혼 생활에, 제 청춘에, 그리고 그 지독한 배신감에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었습니다. 법의 이름으로 보내진 세 통의 서류. 하나는 남편 박진수에게 보내는 이혼 소장, 다른 하나는 상간녀 김미영에게 보내는 위자료 청구 소송 소장,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그 둘 모두에게 보내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소장이었습니다. 아들 준서는 이걸 트리플 크라운이라고 부르더군요. 그들을 단 하나의 퇴로도 없이 완벽하게 올가매 법이 허락하는 가장 강력한 복수의 시작이었습니다. 역시나 가장 먼저 연락이 온 건 남편이었습니다. 소장을 받은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았을 겁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평생 들어본 적 없는 분노와 당혹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서윤, 너 지금 제정신이야?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소송 취하 안 해?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었던 건 당신 아니었나요? 내 평생을 바친 돈을 다른 여자 가게 차려주는데 홀랑 다 써버린 건 당신인데.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이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해. 미영 씨는 그냥 내가 좀 도와준 것뿐이야. 도와준 거요? 당신 퇴직금 5억이 통째로 들어갔는데 그게 그냥 좀 도와준 건가요? 당신 아직도 내가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착각하지 마세요. 이제 당신이 알던 이서윤은 죽었으니까. 제 단호한 목소리에 그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이내 회유책을 쓰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제발. 우리 준서 생각해서라도 이러지 맙시다. 내가 다 잘못했어. 응? 일단 만나서 얘기 좀 해. 여보라니요. 우리 준서라니요. 역겨워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당신 입에서 더는 우리 아들 이름 올리지 마세요. 그리고 할 얘기는 당신 변호사랑 하세요. 난 이제 당신이랑 할 말 없으니까. 전화를 끊자마자 곧바로 다른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김미영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남편과는 달리 잔뜩 겁에 질려 떨리고 있었죠. 사모님, 제발. 이건 오해예요. 진수 씨랑 저는 정말 그런 사이 아니에요. 그냥 사업적으로 도움만 받은 건데. 이렇게 소송까지 하시면 저는. 김미영 씨, 그 거짓말 법정에서도 통하는지 한번 봅시다. 당신이 내 남편이랑 어떤 사이였는지, 내 돈으로 차린 카페에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내가 모를 것 같아요? 당신 SNS에 올라온 자랑 글들 내가 다 봤는데. 순간 전화기 너머로 숨을 헙 하고 들이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모님,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저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이 카페가 제 전부란 말이에요. 그랬군요. 그 카페가 당신 전부였구나. 근데 어쩌죠? 그 카페 원래 내 돈으로 만든 거라 이제 내가 가져가야겠는데. 그날 저녁 박진수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술에 잔뜩 취해 얼굴은 붉어졌고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습니다. 이서윤, 너 진짜 이럴 거야?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얼만데. 고작 돈 몇 푼 때문에 이 가정을 깨? 저는 식탁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나지막이 말했죠. 고작 돈 몇 푼이라고요? 당신이 평생 일해서 번 퇴직금 그리고 내 청춘의 값이 고작 돈 몇 푼이었군요. 당신한테는. 그리고 이 가정을 깬 건 내가 아니라 당신과 그 여자예요. 아니라고 했잖아. 그냥 불쌍해서 좀 도와준 거라고. 그가 식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찻잔이 흔들렸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불쌍해서 도와준 여자랑 호텔은 왜 그렇게 드나드셨어요? 블랙박스에 다 찍혔던데. 당신이 그 여자 손을 잡고 사랑한다 속삭이는 목소리까지 아주 선명하게 녹음됐더라고요. 아, 통장 거래 내역도 전부 증거로 제출했어요. 당신 퇴직금이 김미영 통장으로 그리고 카페 인테리어 업체와 각종 집기 업체로 흘러들어간 그 모든 기록들 말이에요. 제 입에서 증거들이 하나씩 나올 때마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허세 가득하던 그의 눈빛이 절망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설마. 그걸 어떻게요? 당신이 가족을 버리고 쾌락을 좇는 동안 나와 내 아들은 진실을 쫓았으니까. 당신이 김미영과 시시덕거릴 때 나와 내 아들은 법을 공부했으니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평생을 남편으로 가장으로 우러러봤던 남자가 한없이 작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박진수 씨, 당신은 모든 걸 잃게 될 겁니다. 직장 동료들에게는 퇴직금으로 상간녀 가게나 차려준 파렴치한으로 낙인 찍힐 거고 당신이 그토록 아끼던 아들은 당신을 벌하기 위해 법정에 설 거예요. 그리고 당신과 그 여자가 내 돈으로 쌓아 올린 그 달콤한 성은 이제 내 것이 될 겁니다. 저는 그의 귓가에 마지막 한마디를 속삭였습니다. 이혼 소장과 함께 보낸 내용 증명 잘 읽어보세요. 그 카페에 대한 모든 권리 행사를 금지하고 모든 수익은 부당이득금으로 책정되어 나에게 귀속될 거라는 내용이 담겨 있으니까요. 당신들이 내 인생을 걸고 쌓아 올린 그 더러운 성은 법의 이름으로 보낸 내용 증명 한 장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릴 겁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의 마침표가 찍혔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고 제 아들 준서에게 마지막 연락을 받던 날 저는 오히려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기쁨도 통쾌함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았죠. 수십 년의 세월이 송두리째 부정당했던 그 지독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그 남자는 제게 여러 번 연락을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분노에 차서 고함을 지르더니 나중에는 술에 취해 울며 매달리더군요. 평생을 바쳐 이룬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졌으니 오죽했겠습니까? 하지만 그가 정말 잃어버린 것은 퇴직금이나 집이 아니었어요. 바로 자신을 믿고 평생을 헌신했던 아내와 아버지를 존경했던 아들의 마음이었죠. 그는 끝까지 그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상간녀 김미영은 더 비참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던 카페의 모든 권리가 제게 넘어오고 수억 원의 위자료와 부당이득 반환금까지 갚아야 할 처지가 되자 거의 이성을 잃었더군요. 카페 앞에서 기다리다가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한 번만 봐달라고 애원하기도 했습니다. 반짝이는 명품으로 치장했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도끼만 남은 초라한 얼굴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묵묵히 떼어내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 돈으로 누렸던 모든 것들, 이제 이자까지 쳐서 갚을 시간이네요. 내 인생을 망가뜨린 대가가 어떤 건지 앞으로 평생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겁니다. 그녀의 눈에 비친 절망을 보는 순간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응어리가 비로소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정리가 끝난 어느 주말 아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훌쩍 자라 이제는 저보다 더 든든한 아들이 제 어깨를 감싸주며 말하더군요. 어머니, 이제 정말 다 끝났어요. 그동안 마음고생 너무 심하셨죠. 이제는 어머니 인생을 사세요. 저는 그런 아들의 얼굴을 보며 처음으로 소리내어 엉엉 울었습니다.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알 수 없는 서러움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준서야, 엄마가 너한테 너무 큰 짐을 지운 것 같아 미안해. 내 덕분에 엄마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 정말 고마워.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제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 속에서 저는 지난 30년의 세월을 비로소 떠나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피땀 흘려 꾸몄던, 아니 제 피와 눈물로 만들어졌던 그 카페. 저는 그곳을 팔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역겨운 흔적이 남은 곳이라 쳐다보기도 싫었지만 동시에 이곳이야말로 제 모든 것을 걸고 되찾은 제 승리의 증표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인테리어 업체를 불러 그들이 좋아했던 화려하고 조잡한 장식들을 모두 뜯어냈습니다.
텅 빈 공간에 서서 저는 앞으로 이곳을 어떻게 채워나갈지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결혼 전 제 작은 꿈은 아기자기한 꽃집을 하는 거였습니다. 흙을 만지고 식물을 돌보며 소박한 행복을 느끼고 싶었죠. 하지만 결혼과 육아는 제게 그런 여유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30년 만에 먼지 쌓인 상자 속에서 낡은 원예 책들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곳을 제 꿈으로 다시 채워보겠다고. 카페의 이름은 서윤의 뜨락으로 바꿨습니다. 간판을 새로 달던 날, 저는 마치 새로 태어난 기분이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대신 따뜻한 조명을 달고 불편한 디자인의 의자 대신 푹신한 소파를 들여놓았죠. 그리고 가게 안을 제가 좋아하는 꽃과 나무들로 가득 채웠습니다. 커피 향 대신 은은한 흙냄새와 풀 향기가 공간을 채우자 비로소 이곳이 온전히 제 것이 되었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이제 저는 이곳에서 커피를 팔지 않습니다. 대신 저처럼 삶의 어느 지점에서 길을 잃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해 작은 원예 교실을 열고 있어요. 함께 흙을 만지고 식물을 심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공간이 된 겁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이제는 제법 많은 분들이 서윤의 뜨락을 찾아와 위로를 받고 가십니다. 그들의 웃음 속에서 저는 제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30년 넘게 박진수 씨 아내, 준서, 엄마로만 불리던 저는 이제 없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저를 서윤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제 이름을 되찾는데 무려 30년이라는 세월이 걸린 셈이죠. 돌이켜보면 제 복수는 단순히 그들을 파멸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무참히 망가뜨린 제 인생을 바로 세우고 당연히 제 몫이었으나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한 정당한 과정이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의 끝에서 저는 비로소 제 인생의 온전한 주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 어딘가에서 과거의 저처럼 홀로 어둠 속에서 눈물 흘리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말을 꼭 해드리고 싶어요. 절대로 스스로를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은 결코 다른 누군가의 부속품이 아닙니다. 당신은 세상 그 누구보다 소중하고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캄캄한 터널의 끝에는 반드시 눈부신 햇살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